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주에서 기관이 수백억씩 쓸어 담고 있습니다. BHI가 마이너스 18% 고점 대비 빠졌고요. 한전기술이 마이너스 30%, 두산에너빌리티는 마이너스 25% 폭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마대자루로 지금 쓸어 담고 있으면서 밑꼬리를 달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50년간 원전 한 기당 1조 원씩 미국에 바쳐야 된다는 이 굴욕 계약이 폭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관들은 뭘 알고 있길래 개미들이 공포에 떠는 지금 역대급 순매수에 나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원전 한 기당 1조 원 뜯기는 K원전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계약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인데요. 이런 뉴스가 최근에 이제 연일 보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원전주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고요. 다른 누군가는 노예 계약이라면서 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월 계약을 했던 당시에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은 이 계약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수원이 원전 기술 100% 자립을 달성했다는 자랑스러운 발표를 몇 년 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설계 핵심 코드, 이 모든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특허만 1258건, 해외 특허 340건으로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10월에 보시면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요. 한국의 APR 1400 원전 그거 우리 기술의 DNA를 갖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2022년 10월에 보시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한수원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소송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독자 개발을 했다고 믿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198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빠른 산업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원자력 기술을 밑바닥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80이라는 검증된 원자로 설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마치 요리를 배우는 것과 똑같았는데 처음부터 레시피를 만들기보다는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배워서 빨리 실력을 쌓는 전략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1997년에 체결한 기술 사용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원전을 다른 나라에 팔려면 우리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것 아닌 조항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이 한 줄이 훗날 이 한국의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CE에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표준 원전을 만들어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APR 1400이라는 걸작을 탄생시켰죠. 그래서 발전 용량은 1000MW에서 1400MW로 늘어났고 안정성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광 3, 4호기 건설 때는 한국 기술진이 전체 설계의 55% 이상을 직접 수행했는데요.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 철학과 핵심 노하우까지 완전히 소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묘한 시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데요. 여러분이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배워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량했다고 쳐봅시다. 재료도 바꾸고 조리법도 혁신적으로 개선했죠. 손님들은 이거 완전히 새로운 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레시피 주인이 나타나서 그래도 이거 기본 뼈대는 내 레시피 아니냐, 네가 레스토랑 체인을 열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이런 대립의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2000년에 이제 CE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가 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인수가 돼서 한수원과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웨스팅하우스는 이 원전의 기본 뼈대는 우리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수원은 그건 맞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분쟁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022년 한국은 체코에서 2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건 유럽 시장의 진출의 교두보이자 우리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였는데요. 근데 이때 웨스팅하우스가 절묘한 타이밍에 법적 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승선을 앞둔 마라토너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국 법원은 이제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웨스팅하우스는 이 문제로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법원은 APR
1400이 진짜 한국 기술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체코 정부는 불안해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26조 원 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 이 한국은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 2024년 10월에 보시면은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2025년 1월에 보시면 한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 협상 타결이 1월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비공개였지만 이제 공개가 되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 한 기당 웨스팅하우스와 6억 5천만 달러, 즉 약 9천억 원의 물품, 용역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전 한 기당 웨스팅하우스에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원 기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 두고 이제 원전 노예 계약이 아니냐, 이게 계약 기간이 또 50년짜리다 보니까 완전 노예 계약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용을 보시면 북미 또 유럽연합 지역의 국가의 K 원전을 독자 수출을 불가하다는 또 조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유럽, 영국, 일본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원전 시장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게 되고요. 한국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조 사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수준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거 100% 우리 기술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합의 직후에 도미노처럼 폴란드나 등 원전 사업에서 철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국 원전은 유럽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최근에서야 이제 보도가 되자 한국전력이나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등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라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나뉘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긍정론입니다. 긍정론자들은 이번 합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봅니다. 이제 그들의 논리도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자에서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 대박이다 라는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긍정론자들은 이번 합의의 진짜 가치는 미국 시장 진출권이라고 보는 건데요.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은 있지만 제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제조 공급망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산과 공기를 지켜 원전을 완공한 나라입니다. 이제 경쟁자에서 파트너가 되면서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원전 300에서 400기를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한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300기의 원전이면 각각 10조 원이라고 치면 한 기당 3천조 원의 시장이고 여기서 한국이 10%만 가져가도 300조 원입니다. 실제로 이제 약 6억 5천만 달러의 이제 구매 의무가 있었죠. 즉 여기서 보시면 원전 한 기당 웨스팅하우스와 6억 5천만 달러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이 있었죠. 이러한 구매 의무도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거라고 보는 건데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AP1000을 지을 때도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도 그리고 미국 내 원전을 지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한국 기업의 기자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의미인데요. 국제 원전 시장은 이제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지정학적 역학이 작동하는 곳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한국은 팀 웨스트의 공식 멤버가 되어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서방 동맹의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입 은행의 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건 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3천조 원 시장에 입장권을 산 것이라고 긍정론자들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 큰 그림은 달라진 게 없다. 조정원 투자 기회라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캡처한 건데 이 내용은 이제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다라는 게 골자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긍정론자들은 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부담은 원전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6억 5천만 달러의 기자재 구매는 어차피 필요한 부품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UAE 원전을 지을 때도 웨스팅하우스제 계측 제어 시스템이나 냉각제 펌프를 사용했는데요. 근데 UAE 원전, 미국 보글 원전, 중국 삼먼, 하이양 원전 등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해도 실제 부품, 주 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문 제작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억 5천만 달러의 구매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부메랑처럼 한국에 일부 돌아올 거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 이번에 그걸 의무화한 것뿐이라는 이제 해석인데요. 그래서 체코 원전 1기 사업비가 13조 원인데 기술 사용료만 따지고 보면 2,400억 원으로서 이건 전체의 1.85%로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치고는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 아이폰 앱스토어가 한때 30%를 수수료를 떼갔죠.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양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6억 5천만 달러는 생각하지 않는 수로 생각하고 따지는 수가 이제 기술 사용료, 즉 2,400억 원만 따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걸로 쳤을 때 1.85%에 불과하다면 이게 과연 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는 말 이겁니다. 드디어 시한폭탄이 제거됐다는 건데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한국 원전 수출에 마비까지 아니겠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봤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불확실성이 계산 가능한 비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보다 예측 가능한 비용이 훨씬 낫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폭풍우를 피해서 항구에 정박하는 대가로 정박료를 내는 것과 같은 건데요. 자, 그리고 26조 원 체코 사업도 결국 이제 살아났죠. 이것 자체가 유럽 시장에 한국 원전의 깃발을 꽂는 역사적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하나가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 원전은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신호를 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시장에서 싸우느라 힘을 분산시킨 대신 이제 선택과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중동과 아시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긍정론자들의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점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주가는 회복될 것이고 미국 원전에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로열티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차피 이 로열티를 내므로써 이제 불확실성이 계산된 비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라 라고 말하는 게 긍정론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론자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론자들은 이번 합의를 이제 노예 계약으로 이제 보는 거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판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세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전 한 기당 1.1조 원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통행세라고 그들은 주장하고요. 이제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원가를 절감해도 이 돈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고 50년 동안 말이죠. 신흥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데 이제 러시아나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과 같다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고요. 자, 또 보시면은 이제 황금 시장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북미 유럽은 단순히 큰 시장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돈을 제때 주고 기술을 존중하는 프리미엄 시장인데 이런 곳을 포기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흥 시장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건 마치 백화점을 포기하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황금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SMR이라는 미래마저 이제 저당이 잡혔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SMR 조항입니다. SMR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인데 그 수출을 경쟁사가 검증한다? 이건 마치 삼성이 새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마다 애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다고 이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악의적으로 검증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면 한국의 SMR은 영원히 국내에만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K원전 브랜드가 무너졌다는 내용이고요. 100% 한국 기술이라는 이제 자부심이 사라졌고 이제 국제시장에서 한국 원전은 미국 기술의 아류로 인수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50년의 족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75년까지 이 계약이 유효하고 재협상도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에 설명했다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정론자들의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 갖고 있다면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여라인데요. 신규 투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켜봐야 되고 차라리 방산이나 조선 같은 다른 K 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논쟁에서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이제 증명할 겁니다. 근데 투자자라면 이제 다음 지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변화입니다.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감을 앞으로 따내는지가 관건이고 오히려 미국 원전 건설로 실적이 대폭 늘어날지 아니면 하청업체 마냥 실적 증가가 미미할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 SMR 검증의 첫 사례라는 이제 타이틀인데 한국의 첫 SMR 수출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든 눈이 이제 주목이 될 겁니다. 순조롭게 통과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연을 시킬 거라는 우려가 이제 기우였다는 증거가 되고요. 지연되거나 거부당하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번의 합의는 한국 원전 산업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데 이제 열어버린 이상 되돌릴 수는 없고 그 안에 나온 것이 이제 희망인지 재앙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이래요. 한국은 26조 원의 채권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당 1.1조 원을 지급하고 유럽 북미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했고 SMR 검증 절차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50년 계약이라는 점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현실적 타협일지 과도한 양보일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이 양쪽 목소리를 모두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쭤보실 수가 있죠. 제 생각을 또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면은 12일부터 연달아서 지금 매도가 나왔죠. 자, 근데 이 매도가 나온 폭을 한번 봐보세요. 이 금액만 보면은 이거 많이 팔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HTS로 다시 보면 이 정도 이제 지금 팔았던 건데 이걸 한번 차트에서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아래에 이제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수 이렇게 순매수 차트를 넣었습니다. 자, 순매수를 차트 넣었지만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8월 해당 이슈를 기점으로 보시면은 판 물량이 보시면은 어때요? 이 이슈가 정말 기관과 외국인들도 처음 접했고 정말 악재로 미칠 것이라면 지금 이 매도폭이 이것 이상은 더 밑으로 역대 최대의 매도폭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매도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크지 않죠. 거의 뭐 평이한 수준, 지난 5월 달에 이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즉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한전기술. 자, 한전기술에서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해당 이슈로 최근에 투매가 나왔을 때 기관들은 보시면 오히려 사들이고 있죠. 외국인들은 그리고 조금밖에 팔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대폭의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BHI입니다. BHI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기관들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히려 사들이고 있죠. 외국인들은 팔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합의문과 관련된 내용은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이제 원전주 랠리가 이미 나왔던 거죠. BHI도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 강하게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만약 메이저 세력이 이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이번 8월 12일과 20일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은 대규모로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매도 추이를 보면 일상적으로 매도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순매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이슈로 메이저의 매도 폭탄은 오히려 없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선 반영된 부분이 강하며 이번 원전주 하락은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사이 해당 이슈가 투매를 일시적으로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중에 이제 또 보시면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300기 짓는 미국의 K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원전주들이 상대적으로 긍정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밑꼬리를 다는 모습을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나왔고요. BHI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메이저 입장에서는 크게 동요될 악재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순매수를 더 들어가는 주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이런 원전 악재가 발생한 걸까요? 현재 여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원래 기조가 탈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 폭발에 전력 수요 또한 폭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원전을 미국 트럼프에서 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다시금 원전을 선택하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 흐름이 탈원전을 했다가는 AI 시대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재명 또한 얼떨결에 이제 친원전에 가까운 행보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의 적극적인 원전 정책 속에서 협력 이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보면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관세 정책만 보더라도 타 국가에게 뭐 어떠한 불이익이 가든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죠. 그래서 혹여나 이번에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의 뇌피셜입니다만은 전 정부에서 진행한 불합리해 보이는 이 계약 내용을 먼저 공개해서 면피용을 하나 지금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에너지 쪽이 이 정치적 싸움이 또 심하죠. 또 여당은 원래 탈원전 기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저의 뇌피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메이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 위주로만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 규모나 그 다음에 매도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지수와 함께 출렁거림 정도일 뿐 만약에 지수가 다시 회복될 때 원전주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회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이 만약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방향으로 갈지 그렇게 될 경우 정책 방향이 원전 산업을 또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서는 그럴 때 이제 전 진짜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원전주에 대해서 저의 생각하는 바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양질의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